자, 경제 이슈 하나만 좀 더 다뤄볼까요? 그러시죠. 그 저기 역전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나 좀 이상한 게 네. 역전세난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로 9월 9.13 대책 이후로 아예 거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의 네. 주택시장의 거래 대부분은 전월세예요. 네네. 지금 매매는 2012년 이후로 최저치인가 그래요. 네. 근데 강남에 입주 물량이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가지고 잠실 쪽이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같은데 예.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 맞고 네네. 최근 들어서 일부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한두 개 나타난 건 맞는 것 같은데 역전세가 이런 거죠. 전세할 때 전세금 낼 거 아니야. 보증금 같은 거 네. 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뭐 재워두면 상관이 없지만 뭐 어떻게 쓴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집을 그 전세가 끝나서 나가려고 해. 그 돈을 줘야 돼. 그 집값은 떨어졌어. 그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역전세난 맞죠? 역전세라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을 다른 데서 받아서 이 사람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이 돈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주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뭐 준다거나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간단히 얘기하면 네. 전세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면 전세난이고 네. 그다음에 수요가 작아지고 오히려 공급은 넘쳐나면 역전세난이 오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근데 이런 역전세난을 얘기를 하려면은 전세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세난이 왜 일어났는지 네.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이 있었고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의 배경에는 과도한 은행권 대출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은행권 대출을 메꾸려다 보니까 전세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전세가율이 여기서 전세가율이라는 건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이 90%까지 갔었어. 맞아요. 네. 평균이 70%가 넘었었어. 네. 지금 이게 50%대로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입주 물량이 한편으로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서 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한 네. 그런 이동 인구도 있고 그동안에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 때문에 이 9.13 대책이 나오고 대출도 옥죄고 뭐 종부세 나오고 뭐 했잖아요. 대책들이 쭉 나왔잖아요. 공시 가격도 현실화하겠다고 하고 그 와중에 일부 이제 전세 시장에도 끼어있던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난 정상적인 거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네. 일부 언론에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 사례가 뭐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 전세값 빼주느라고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 거야 서울에서. 지극히 일부일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은 어떤 이제 그 논리로 가냐면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좀 이게 역전세난까지 오는 마당인데 집주인들 목 너무 쪼르지 말고 더군다나 갭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목 너무 쪼르지 말고 프레임을 대출 잡는군요. 규제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로 가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난이 진짜 심각했던 적이 우리가 한 2번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98년도 IMF 때 그때는 금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이 반토막 쳐가지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그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전세값을 못 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냥 그 집을 산 경우들도 많아. 내가 아는 분도 전세 살던 값으로 사버렸어. 그 집을. 왜냐하면 급매물을 내놓고 이 집주인들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내놔야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한 번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현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의 그 과도하게 전세 시장에 끼어있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사철을 이제 앞두고서 그걸 두고서 역전세난이 왔다. 마치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건 호들갑을 역시 떨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언론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동이지. 부채질. 선동이다? 예. 왜냐면 언론은 부동산 시장이 막 불이 붙어야 광고주인 건설사가 광고도 하고 그럼 또 신문사에 그 나름대로 수지 또 호조를 보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향해 간다. 근데 난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게 가격 폭등할 때 문재인 정부 무능하다 이러면 안 되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딱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다가 이 가격 잡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역전세난 오느냐면서 또 공격을 해요. 요즘에 제가 부동산 가서 있으면은 사실 그동안 뭐 거래가 일단 없어요. 없기는. 근데 뭐 이게 옮겨가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눌러 살더라고요. 그냥 전세 그냥 계속 이어서 하고 이런 흐름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완전 좀 거래가 죽긴 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세라는 임대 형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대 형태잖아요. 예. 대부분 월세지 전세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도 이제 월세가 많이 늘었어요. 네. 워낙 이게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세 해가지고는 그 돈을 운영해가지고 답이 뭐 안 나오죠. 예. 재미를 못 보니까 근데 월세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내지는 이제 월세하고 전세를 결합한 형태로 뭐 반전세라 그러나 이런 형태로 그렇죠. 반전세죠. 네.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세 시장은 점점 더 축소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이유, 역전세난이 아니고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인기 있는 지역에, 뭐 강남에, 뭐 대치동에, 학원이나 이런 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에. 그런데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파트 가격 90%까지 비정상적으로 그때 또 아파트를 사면 떨어진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사람들이 거래를 안 했어요. 그때도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거고 네. 지금 보면 집값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올랐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 더 빠져야 그렇죠. 돼. 많이 작년에 올랐죠. 평균 8%가 올랐어요. 이 서울 수도권에. 평균 8%지 많이 오른 지역은 한 20%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겨우 뭐 1% 5%? 아니 5% 아니, 약간 좀 그것도 한참 안 빠졌어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강남 뭐 이런 마용성 이런 데는요 네. 2배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른 데는. 이게 아직도 빠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 전세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거나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걸 가지고서 무슨 역전세난이 이렇게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도 지나치게 국지적 현상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일종의 작전이지 저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 작전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언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값이나 전세값이 폭락해가지고 깡통 전세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아 근데 말이죠. 전 참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얼마 전 통계를 봤는데 2010년인가요? 그때만 해도 신문 구독률이 한 30% 됐어요. 지금 10%도 안 돼. 요즘 누가 종이 신문 요즘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예. 그런데 신문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른 걸 먹고 살지 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광고주들한테 돈 받아먹고 신문사가 운영되는 거예요. 독자들은 한 3분의 1로 줄었는데 다 광고주로부터 돈 받아 처먹고. 근데 광고주는 독자 없는 신문에게 얼마나만큼 광고 물량을 또 줄 것인가. 저는 그게 또 회의적이기 때문에 수년 내로 이제 이런 그 광고를 먹고 사는 신문들도 이제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신문사에 대한 구독률이 떨어지는 것은 신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또 읽지도 않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뭐 언론사를 동원해서 프로파간다를 한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겠다. 요즘에는 그리고 뭐 인터넷은 인터넷이라든지 뭐죠?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이렇게 어쨌든 쌍방향 이 정보의 소통 매체들이 워낙에 발달을 해서 예전에 조중동이 이렇게 국민 여론을 뭐 자기 손안에 뭐 가지고 놀듯이 놀았던 게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꼼수들이 다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좋아지는 거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권자로서 좀 정당한 그런 판단과 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가는 건데 근데 여전히 이제 개벌은 남은 못 준다고 일부 언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건 이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문에 나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다 믿어주고 벌벌 떨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맞아 저게 맞는 얘기다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매체도 많고 소식도 빨리 전달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시민들이 독자들이 자기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세상.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와중에 그냥 뭐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이려고 했다가는 금방 들통이 나죠. 또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당사자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게 이미 보편적인 시민들의 그런 뭐 판단 태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다고 믿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그게 먹혔다면은 손혜원 의원이 이미 뭐 무덤에 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문 시장이 축소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현상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외국도 마찬가지일 네,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즈라든지 영국의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매체들이 여전히 그런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는 정론 보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탐사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새로운 그 접근을 하고 때문에 그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건데 우리 보수 언론들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무슨 뭐 명색의 민족 정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런 권위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저거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망존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요즘 가장 큰 언론은 사실 네이버 아닙니까? 네이버 메인에 뭐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먼저 의견이 뭐 분분하게 갈리는 네이버도 족 같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만나서 네이버를 그만둔 얘기 네이버 그만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막 군문일 거예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그 메인에 올라오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뭐 많이 클릭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관심도가 한다는데 그런 거구나. 그거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아서 뭐 결국에 국감에도 불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이버 기업 문화가 이래요. 내가 상사야. 그 두 분이 이제 내 부하야. 그럴 경우 뭐 어떤 과업이 있어. 둘을 불러. 똑같은 업무를 줘. 네. 그 둘이 해오잖아. 그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은 선택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지. 그런데 다음에 또 선택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 공포가 있고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난 이 회사에서 잉여구나. 그 좌절감, 낭패감. 엄청난 경쟁을 시키는군요. 그런 식이 항상 기업 문화가 그래. 그러니 그 회사에서 그 이완백이잖아. 이런 분들이 다 그만두잖아요. 그 누구야? 그 국민소통 수석하신 윤영찬. 그 형님 같은 경우도 네이버 부사장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또 어떤 구조냐면은 마치 우리처럼 네. 선대인이 안 나오면 선대인을 막 씹듯이 자리를 피하는 순간 이제 나를 씹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다. 대체자가 바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요즘 저는 제일 큰 언론은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메인에 뜨는 기사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는 기사다라고 기업 문화가 생각합니다. 더럽다고 두두 주인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뭐 조중동 얘기하셨는데 한겨레 경향은 또 왜 안 되느냐? 왜 이런 세계 권위지들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함에 있어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하지 않으면 따당할 것 같은 이런 비겁함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혼자 지르고 나가야지. 비난을 받더라도.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SE에서. 네가 언제지니. 근데 그런 게 없어. 그 남들이 비판하는 건 같이 비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 태도. 이게 바로 한겨레 경향이 더 이상 권위 있는 신문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의심하면 그 의심하는 걸 나도 의심하고 있단다. 이걸 꼭 보여줘야 돼. 나는 뭐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예. 근데 적어도 그 비판이 사실에 기반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기사라면 자의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실 보도는 기대도 안 해. 사실도 보도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한다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A라고 얘기했어.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B라고 얘기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이거 얼마나 그게 낯뜨거운 거예요. 과거에 87년 6월항쟁 그 시절에도 조선일보가 어제까지 정권을 옹호하고 즉 이제 호원 세력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직선제 개헌 추진한 세력을 비판하다가 사태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거든. 또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꿔 논조를. 급하게 가는구나. 논조를 이렇게 바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6월 항쟁은 마치 자기들이 제대로 보도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났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그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장이었는데 조중동 출입금지를 시켰어요. 취재금지. 취재금지를 시키고 실제로 기자회견할 때 기자간담회 할 때 들어와 있는 기자를 내보내기도 했어. 그 기자 개인한테는 미안해. 왜냐하면 여성 기자였는데 울고 나왔거든. 내가 다 기자증 검사해라. 왜 울고 나가? 해가지고. 뭐 지가 그 회사 들어간 게 죄지.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우의 전교조가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근데 6월 10일 날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렇지. 다음 날 조선일보에 뭐라고 났냐면 87년 6월 항쟁의 버금가는 뭐 이런 식으로 난 거야 기사가. 일면에 딱 실어가지고 비판 없이. 그때 잠깐 또 눈치를 본 거죠. 조선일보. 어디에 붙어야 되나.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정론지라면 그리고 적어도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 숙명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실을 보도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고 여론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건 여론 조작에 가까운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보도 안 한다는 거는 뭐 이게 언론이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예. 그 이제- 요즘 어느 언론을 가장 신뢰하세요?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언론 중에 신뢰하는 언론 없어요. 요즘 없으세요? 없어. 저는 김영민 TV를 아니요, 뭐 우리는 언론은 아니지만 뭐 하여간 고맙네. 그렇습니다. 고마워. 예. 그 자세가 돼 있어. 아, 그렇습니다. 예. 5대5 이러면 안 돼. 진보 보수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여간 뭐 저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제가 단언합니다. 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없어요. 바른미래당도 없어. 자유한국당은 뭐 지금 황교안 체제로 간다면 당 이름 바꿀 거예요. 뭘로 바꾸지? 바꾼 것 같아요? 응? 바꿔. 아 그래요? 아예 이름을? 그럼. 그리고 또 중도 보수 정당이 뭐 하나 생기겠지. 또 뭐 그런 이름도 하나 새로 생길 것이고. 그래요. 뭐 옛날처럼 뭐 친박연대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 신방연 에이, 그걸로는 그렇게는 안 자기들이 가요. 표기 힘들다고 예. 판단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저기 자유한국당은 뭐 이참에 우리가 5.18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민주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세력임을 인정했으니까 정리하고 정말 대화가 되는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 같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건전한 아니 뭐 그런 뭐 합리적인. 약간 좀 상식적인 보수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나왔으면 예. 좋겠고. 그 생각은 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국회 112석 이렇게 갖고 있으면 피곤해요.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아무 진도도 못 나가고 지금 딱 국회 모습이잖아요. 지금 2월 국회가 이제 2월 다 갔잖아. 뭐 2월 국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선거제도 아까 현희 씨가 질문을 했는데 패스트트랙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눈꽃만큼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생각이 없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뭐 민주당은 그동안에 약간 침대 축구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왜냐면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펙트럼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식처럼 이렇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에서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나머지 이제 야 3당 간에 합의 볼 수 있는 데까지 합의를 봐서라도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는 놔야 돼. 그렇지. 이게 지금 올려놔도 330일 이후에 본회의 표결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말에나 표결을 해요. 근데 내년 3월에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없거든. 그렇지. 선거 한 달 때문에. 전이기도 하고 예. 원래 홀수달에는 국회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늦어도 3월 초에는 올려야 돼요. 네. 그리고 올려놔야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으로 나와요. 올려놓고 저 올려놓은 안이 자기들한테 불리해. 그러면 협상하자고 나올 거야. 그래서 패스트트랙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고 나는 선거법만이 아니라 공수처법도 올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뭐 다른 법들도 있잖아요. 지금 통과 안 되는 거. 근데 다 올려야 돼요. 나경원이 그 올리면은 우리 의원직 전원 사퇴하겠다. 땡큐지. 졸라 땡큐지. 그냥 땡큐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사퇴하고 조기 청소하면 더 좋아요. 그렇지. 조기 총선하면 좆되는 거야 자유한국당은. 아 그게 조기 총선이 사퇴하면 되는 건가요? 의원 수가 자유한국당 다 없는데 사퇴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없으면 조기 총선이 가능한 거군요. 여당도 다 사퇴하면 조기 총선 가야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국회가 뭐 해산 상황인 건데. 저는 뭐 정의당이 한 20석은 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 다시 뽑는 건가요? 지금 현역 의원들도 총선은 다시 하는 거지. 총선. 아예 총선을 다 다시 보궐선거가 하는 아니고 거예요? 총선을 다시 하는 아 거지. 그렇군요. 새로운 거 재밌는. 하나 배우네. 재밌네요. 그래서 예. 이번에 뭐 그 전원 사퇴가 나오길래 참 간만에 이 국민 여론을 좀 아는. 아 나경원 말을 입에서 했다. 소리가. 나온 이야기에 내가 감동받는 경우도 있구나. 너. 아니 그건 정확하게는 나경원이 얘기 안 했어. 누가 얘기했어? 정용기가 얘기했어. 정용기. 예. 정책위 의장. 네. 아. 그러나 어쨌든 자유한국당 사이드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네. 간만에 참 맞는 얘기했다. 제가 하나 썼어요. 네. 환영한다고. 자, 이제 조기 총선이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죠. 예. 말은 저렇게 해도 아마 이제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지들 원내대표한테 사퇴서를 낼 거예요. 아니 당당하게 그치. 의원직 뭐 그런 내려- 식의 쇼는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의원직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때 우리 뭐 나경원도 그걸 모아다가 저기 문희상 의장한테 내고 국회를 철수를 하는 퍼포먼스 날 거예요. 그때 전격적으로 수리해버려야 돼. 좋지. 국회의장이 싹 수리해버리는 거야. 문희상 의장님은 아마 속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굴뚝 같을 거야 지금. 어쨌든 국회 가지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대인 소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아 손대인 소장님이 계실 때 역전세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예.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지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 집에서 혼자. 이제 아니 만약에 역전세난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까지 방송 시간이 한만큼 또 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녹화한 만큼 또 할 건데 3시간 털 수 있잖아요 혼자서. 오늘도 저기 선대인 소장을 우리 KBS 1라디오에 초대했는데 아 그랬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끊겼어요. 전화 인터뷰 때문에. 전화 인터뷰는 그렇게 길게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나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던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또 만연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나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음악 나왔겠네. 네. 그렇지. 박찬호 씨랑 손대인 소장님을 붙여서 투머치 토커의 대결. 과연 누가 승리가 될 것인가? 박찬호 씨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 투머치 토커로 유명하시죠. 예 캐릭터가 있으세요 박찬호 예. 씨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붙여놓으면은 예. 누가 승자가 될지 한번 기대해보는 걸로. 아마 서로 말이 많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예. 나도 결코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닌데. 따라갈 선대인은 수가 없죠. 침을 잘 안 삼키는 것 같아 말은. 예.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농담이라는. 지금 방금 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제가 교통사고 당한 얘기. 어우 상황이 심각하더만요. 아니 난 차를 폐차한 정도를 그런 거 났어요. 어이구, 심각하네. 다행히 또 식구들이 같이 탔는데 그 우리 사모님이나 뭐 저 자녀분들은 전혀 타근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본인만 이거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가족끼리 그렇게 강원하길 다행이다. 촬영하죠 진짜. 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인 줄 모르고 막 비웃었는데 우리 빨리 돌아와라 선대인. 그렇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다음 선대인 주에는 소장님. 다 낫고 네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황금 서방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